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7월 2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댓글에서 어제 시장의 이런 변동성과 쏠림 현상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첫 번째 기사를 요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주식이야 코인이야 주식 카페들 발칵 뒤집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기사를 읽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 오르다 돌연 마이너스 12%. 코인 판된 2차전지, 에코프로, LNF, LS 등 차익 매물이 쏟아지며 코스닥 급락, 공매도 잔액 사상 최대 규모, 반대 매매로 연쇄 폭락 우려, 에코프로 BM, LS 일렉트릭, 오늘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오늘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또 있었나 보네요. 지금 이게 그림인 줄 알았더니 실제 사진이네요. 2차 전지주의 주가 향방에 따라 증시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26일 오후 1시께 956.4까지 상승을 했지만 1.75%까지 상승을 했지만 2차 전지주가 급락하면서 4.18% 내린 900.63으로 마감을 했고, 장중에는 뭐 마이너스 5.6%까지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에코프로 분봉 차트를 보고 있다. 야, 에코프로 분봉 차트였군요. 이게 주식이냐 코인이냐. 26일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 끝나가던 오후 1시 30분께 온라인 주식 정보 카페들이 발칵 뒤집혔다. 에코프로, LNF 등 2차 전지주 랠리에 힘입어서 낮 12시 20분께 950선을 돌파한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포에 질린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내던지면서 낙폭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하지만 오후 2시께 반등세에 나섰고, 에코프로는 장중 19%까지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12%까지 하락한 다음 마이너스 5%대에서 장을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수급이 2차 전지주에 과도하게 쏠린 탓에 증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수차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날 939.96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점을 경신한 뒤 이렇게 밀렸었군요. 최근 코스닥 상승세를 이끌었던 에코프로, LNF 등 2차 전지주와 JYP도 7.5% 빠졌고 SM도 6.4%나 빠졌었네요. 급락하면서 지수는 순식간에 900 이하로 갔었는데, 투매에 나선 개인과 포모에 뒤처지면 어떡하나. 네, 미싱 아웃 되는 데 대한 피어잖아요. 이 포모 심리에 뒤늦게 2차 전지주 사재기에 나선 투자자들이 뒤엉키며 이날 코스닥 거래대금이 26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야, 코스닥 거래대금이 어제 하루에 26조를 기록했네요. 네, 어제 거래가 뭐 한 종목에 한 9조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제가 보면서 야, 증권주 논았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여기 주식 들어와서 금광을 캐려고 하는데, 거기서 실제로 이렇게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보면 공매도하는 기관들은 주식을 빌려서 파니까 주식을 빌려주는 증권사 PBS라고 하거든요. 프라임 브로커 서비스를 하는 곳인데, 그 PBS는 PBS대로 주식을 빌려줄 때 주식이 좀 빌려주는 주식이 좀 귀하잖아요.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귀하면 1년 동안 대여 수수료가 뭐 한 20%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셀트리온이 공매도 잔량이 되게 많았던 2017년도
18년도 요때 보니까요. 실제로 이제 빌릴 물량이 없다 보니까 빌리는데 대차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그 수수료가 거의 그때 20% 가까이 해서 야, 1년에 20%라는 저 대차 수수료를 주고도 도대체 저 매도를 때렸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빌려가서 매도를 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신용으로 지금 매수 들어간 분들, 신용 이자가 어느 분이 요즘 9%에서 한 12%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좀 그 되게 VVIP 고객들은 뭐 한 6%대도 해줄 거고 그죠? 그러면 그 신용 이자를 10%를 내면서 내가 주식으로 훨씬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용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보면 양쪽이다. 예, 신용으로 벌려고 하는 사람과 공매도로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해서 벌려고 하는. 그리고 ETF 또 요즘 2차전지 ETF도 막 증권사가 또 운용사 만들어서 팔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렇게 거래가 터지면 일단은 증권사 제일 좋고 두 번째 어디가 좋죠? 국세청. 네. 매도할 때마다 0.23%씩 수익을 나서 팔든 수익을 못 보고 손실 보고 팔든 네, 또 그렇게 거래세가 나갑니다. 국세청에서 정말 상조해야 되죠. 표창해야 됩니다. 이런 투기 거래자죠. 한마디로 투기 거래자가 막 매매를 하다 보니까 26조 2천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거래 대금이 기록이 됐네요. 이전 기록은 바이오 열풍이 한창이던 2020년 8월 27일 그때가 20조 8,487억. 야, 하루에 20조 거래된 게 20년 8월 27일이었네요. 그때 바이오의 또 대장주는 셀트리온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가 저렇게 많이 실렸을 때가 사상 최대였을 때가 주가가 막 오르는 와중에 저 거래가 터졌는지 아니면 꼭지에서 터졌는지 그런 거를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봐서 자, 셀트리온의 고점이 언제 나왔는가 봤더니 다행스럽게도 셀트리온의 고점은 20년 12월 달에 나왔네요. 20년 12월 달에 37만 원을 한번 찍었었고요. 그 전에 좀 전에 20년 8월이라 했잖아요. 8월 달 들어가기 전에 7월에 31만 5천 원 찍었다가 8월 달에 거래가 터지면서 윗골이 좀 달고 근데 그 다음 달에는 마이너스 16% 23만 원, 그 다음 달에는 21만 원. 그러니까 7월 8월 직전에 고점이었던 31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빠졌었네요. 네. 3만 원이 2만 원이 되면 33%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20년 11월 달에 바이든 트럼프와 바이든 선거하고 그때 트럼프가 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 랠리가 오죠. 그때 셀트리온도 41% 올랐네요. 41% 오르고 그 다음 12월 달도 7% 오르고 그러면서 그 전달 10월 말에 기록했던 21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주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 2724 해가지고 80%. 그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도 한 80%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70% 올라가고 마지막 이제 오버슈팅이 시장 전체가 이제 오버슈팅이 있었을 때죠. 이렇게 보면 거래가 이제 터지고 나서는 조금 조심은 하긴 해야 되네요. 한 2달 동안 그죠? 네, 9월, 10월. 특히나 제가 이제 9월, 10월 그 좋은 장 2020년 장에도 9월, 10월 제가 조심하라고 그때 이제 말씀드리고 대선에 누가 이기든 또 랠리가 오면서 21년도에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다. 그랬었는데 그때는 뭐 총기가 아주
스스로 뭐 자뻑인 것 같지만 그때는 참 잘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떨어지는 장 잘 못 맞춥니다. 항상 생각이 약간 긍정적이라서 그런지 떨어질 때 뭐 작년에 2100까지 떨어지는 거 뭐 전혀 예측을 못했고요. 떨어지는 장에서는 바보 됐다가 올라가는 장에서는 또 좀 잘하는 사람 됐다가 그게 이제 마인드 자체가 약간 좀 긍정적인 마인드에 좀 치우쳐져 있어서 저도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바이어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시장에 대해서는 참 긍정론자고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보수론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낙관, 종목에 대해서는 항상 약간 조금 비관, 약간 삐딱하게 종목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왜냐하면 종목에 대해서 잘못 물리면 시장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에 물리면 항상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S&P 500에 그냥 사둬라고 하는 것처럼 종목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죠? 지수는. 그런데 종목은 잘못 사면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에서 샀던 그 많은 종목들 보면 실적도 안 나는 거 샀다가 막 박살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페이스북 같은 실적이 나면서 그 분야 1등이니까 또 다 회복하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도 다 회복하고. 그래서 저희 주식을 뭐 주린이다 주식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보고 싶다 이래 오신 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좀 세계 1등 제품을 만드는 회사 일단 초우량 기업 중심으로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그런 거에 다 달관을 하고 주식에 이제 중고수가 됐으면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항상 보면 이런 적이 있었나요? 그 댓글에서 얘기해 주세요 하는 말씀하시는데 이런 적 되게 많습니다. 네, 되게 많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저는 왜 주식시장의 역사가 반복되나 까먹어서 그래요. 까먹고 두 번째 주식에 들어와서 그 까먹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계속 이제 돈을 잃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떠나죠. 떠나면 또 대학 졸업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의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구나. 주인공만 바뀔 뿐이지. 2017년 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하고 그때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 서전정인 회장님 얘기하시고 그때 보면 카페에는 그때도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런 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때 저희가 이제 에코프로 하고 대주전자까지 2차 전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서 수익률이 뭐 업계에서 1등을 할 때인데 그때도 제가 신라젠 그런 바이오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영차 연말 17년 연말에 그 막년에 송년회 가보잖아요. 송년회 가면 그 주변에 여의도가 아니라 뭐 을지로나 이런데 증권가 아닌데 가도 옆에서 그 8테이블에서 전부 다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비트코인 그다음에 신라젠 요 두 개로 으쌰으쌰 한쪽은 존버 한쪽은 영차 네. 네,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이제 투자의 본질의 체계 쪽이 여기 그죠? 투자의 본질에 써놓은 게 뭡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은 대중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치에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버는 거지. 모두가 다 영차 할 때 들어가서 절대 돈을 못 번다는 거죠. 그때는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영차하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들어가서 팔고 나오고 들어가서 팔고 나오고 저희 고객분 중에 회사 자체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를 오랫동안 하신 회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에코프로 매매하는 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박주 뭐 내가 90만 원에 들어가서 또 20% 먹고 팔았다가 또 그 시세가 강한 것 같아서 또 들어갔다가 오늘만 매매 3번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한 2, 3주 전에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트레이딩의 고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거 에너지가 약해지네 하면 팔거든요. 그러지 않고 왜 이 우리가 그동안에 이 성장주 열풍에 닷컴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닷컴 열풍에 보면 지금은 어린이에요. 닷컴 열풍의 그때 사회적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를 하면 닷컴 열풍이 거의 뭐 한 35살이라면 지금 이 정도 쏠림 현상은 한 8살? 7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닷컴 영역도 그렇고 저는 이때까지 결혼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성장주 열풍이 있었잖아요. 뭐 2015년도에는 화장품 열풍이 있었죠. 게임 열풍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열풍 이런 거에서 고점에서 제가 왜 물린 적이 없냐면 제가 판단하는 그 PBR 10배 이상에서는 여기서는 트레이딩의 영역이라는 거죠. 트레이딩의 영역이라서 PBR 10배가 이번에 한 30배도 가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영역이기 때문에 그 카카오가 보였듯이 2020년도에 14,000원이 북밸류인데 21년도에 저희 조카 보고 카카오나 사라 했을 때가 8만 원대인데 3개월 만에 17만 원 갔잖아요. PBR이 11배, 12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 원칙은 그래서 김 작가가 질문을 잘 해줘가지고 그 7월 달에 지금도 카카오 사야 됩니까? 왜냐면 그때 뭐 이제는 네카오 그냥 무슨 삼성전자 뭐 현대차 그런 구닥다리 주식이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 기업, 플랫폼의 시대. 이거 PBR 얘기에 저에게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PBR 아니 그 옛날 잣대로 어떻게 무형의 자산이 이게 북밸류에 녹아 있지 않는데 그걸 갖다가 PBR을 가지고 아직까지 따지냐고. 그런데 성장에 조금만 기스가 나니까 다시 저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장이 언제 꺾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모릅니다.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봐온 반도체 사이클도 정확하게 저점 고점 그거 예측 못하고 그 반도체를 실제로 생산하고 하는 그 회사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이제 어떤 성장 패러다임이 나올 때 닷컴 버블 때 아마존 주가가 96% 빠졌거든요. 2002년, 2001년까지 1년 반 만에 마이너스 96%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그 이후에 2,000배 넘게 올라가고 간 거거든요. 테슬라도 최근에 보면 75% 빠지고 뭐 언제든지 이렇게 빠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비싼 영역으로 가면 내가 좀 캄다운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왜 더 비싸지느냐? 대중들이 막 영차 으쌰 이런 분위기 때 더 비싸지거든요. 거기에 편성을 해서 매매를 할 건가 말 건가 그거는 이제 나의 투자 스타일과 철학에 맞게 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해줬었죠. 그 낭만 닥터 김사부 거기서 그런 장면에 얘기가 나왔다고. 뱃새가 왜 황새들 따라가다가 뭐 죽는 줄 알아? 가랭이가 찢어질서가 아니라 뱃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방향을 잃어가지고 허둥지둥 왔다 갔다 하다가 죽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작가가 참 누군지 제가 참 찾아본 적이 있는데 왜냐면 주식시장 똑같거든요. 처음에 이 주식 바닥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존리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경제적 자유해서 좋은 책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업계 주식 투자의 원래 90%는 투기적 거래자입니다. 그런데 투기적 거래자를 저는 절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주식 시장에 공매도를 치는 세력이나 신용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들어오는 그분들 때문에 성장이라는 어떤 새로운 뭔가 희망이 보이면 저쪽인가 봐 하면서 확 들어가서 주가를 올려주고 그 올라간 주가로 나쁜 경영진이 그걸 이용을 해서 악용해서 돈만 땡기고
실제로 투자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사리 사욕을 차리는 그런 경영 나쁜 악당들도 있지만 그렇게 돈이 모여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동안에 그 오랜 적자 시간을 버티고 또 살아난 거잖아요.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해준 거는 이 투기적 거래자들의 이 쏠림 현상으로 만들어준 그 거품 시총 때문에 좋은 사람도 뽑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투자 철학이 저희 고객 자금을 혹시나 그렇게 확률이 낮은 영역에 잘못 투자해 줬다가 그 회사가 잘못되거나 너무 거품 영역에서 들어가서 뭐 아크 이노베이션 펀드에 많은 주식들 있잖아요. 줌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도 뭐 마이너스 7, 80%잖아요. 그리고 뭐 니콜라 이런 엉터리 주식들도 있었고 그런 거에 한번 저 비즈니스를 한번 잘 될 때까지 한번 파트너로서 내가 힘들더라도 같이 그 힘든 거에 내 동참해 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고객 자금을 소중하게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얻고자 그렇게 맡긴 돈을 그렇게 확률 떨어지는 거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이제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게 중요하고 그래서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중심을 잡고 나는 어떤 투자자인가로 들어왔다가 보면 다 투기하고 계세요. 투기. 트레이딩하고 계시고 트레이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 주식에 대해서 펀더멘탈한 이제 어떤 게 잘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이 좀 길었는데 지금은 PBR 10배 이상 되는 주식은 철저하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시면 하시고 그다음에 아닌데요. 전무님 저는 10년 보고 들어가는 건데요. 10년 보고 들어간다고 테슬라도 위에서 사고 그 수많은 성장주 P2E, 위메이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10년 보고 들어갔다가 주가 빠지니까 못 견뎌 가지고 밑에서 뭐 나스닥 7천, 8천 가고 지금 여기서 전무님 현금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주가 떨어지면 인식이 바뀝니다. 주가라는 떨어진 그 현상을 보면서 내 인식과 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과 투자 스타일을 만드시고 그 투자 스타일과 철학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뭐 나의 관점에서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있을 뿐인데 근데 그런 투자 철학과 스타일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위에 올라가면 된다 그러고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근데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트 연쇄 하락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 쏠림 현상의 극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꼭지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 그런 거는 다음에 좀 기회가 있을 때 이번 주 주말에 영상이 하나 올라올 겁니다. 저기 어설라인서 가서 이 오프라인 강의 향기에 영상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이거 참 나머지 기사를 빨리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차 2분기 영업이익이 4.2조 또 역대 최대가 나왔다고 그러죠. 매출 작년보다 17% 오른 42조, 영업이익률도 10년 만에 다시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올라갔고 왜 이 정도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피어 그룹들이 다른 전기차 회사,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다 뭐 15% 나왔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매출.
영업이익 42% 올랐는데 테슬라가 9.6% 수준인데 이번에 영업이익이 10% 나왔는데 이게 13년 2분기 10.4% 이후 10년 만에 달성을 했고 12년도 11년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았는지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한 것은 판매 대수가 증가한 데다가 제네시스랑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 등 비싼 차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품 믹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품 믹스가 좋아졌다라는 말은 이제 고가 차량이 잘 팔렸다라는 겁니다. 제네시스가 8.5, SUV가 58.7 이렇게 늘었네요. 그리고 친환경차 판매 대수도 2분기 대비 48.8% 올랐고요. 매출 원가율, 이것도 신경 쓰이잖아요. 최근에 뭐 파업도 하고 이러면서 아니 많이 팔았는데 제조 원가라든지 여러 가지 판관비가 올라서 수익 안 나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는데 원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0.4%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고 운송비도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매출 대비 판매 관리비는 11%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3% 떨어졌고요.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는 반도체 공급 개선에 따른 생산 확대와 견조한 대기 수요 등을 바탕으로 하반기 실적도 호조를 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매출 증가율은 기존 10에서 11%에서 14에서 15%로 오히려 상향 조정했고요. 영업이익률도 6.5에서 7.5%에서 8.8에서 9%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현대차는 중장기 주주환원 방침에 따라 분기 배당을 처음 시행하는데 2분기는 주당 1,500원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네. 현대차도 이제 분기 배당한다 그죠? 1,500원씩 하면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20만 원이니까 1,500원 4번 하면 6,000원이다 그죠? 20만 원 6,000원이니까 딱 3%, 그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 기사는요. 삼성바이오 실적도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상반기 매출 1.5조 원 역대 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도 여러 가지 예측 가능성이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예전에 셀트리온 한창 날아가고 뭐 이랬을 때도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었죠. 3사 합병은 절대 호재가 아니다는 그 말씀도 드렸고 제가 바이오를 하면 이때까지는 삼성바이오밖에 안 했다고요. 예측 가능성하고 세계적인 가장 그 탑티어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주식은 빠질 때 사야 됩니다. 빠질 때. 뭐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질 때마다 좀 사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삼성바이오 실적 요 부분이 어디 있나요? 여기 찾았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조 5천억이 넘는데 지금 최근 3개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출 그림이 나오는데요. 21년도에는 1조 5,680억이었고요. 23년도가 3조 6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상반기에만 1조 5천억 했으니까 올해 목표치는 충분할 거고 내년에는 4조가 넘을 거라고 합니다.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데 이거는 그동안에 뉴스나 공시 보면 다 나왔었죠. 뭐 어디 글로벌 큰 빅파마라 뭐 얼마 계약을 했다. 수주 공시를 하게 되니까 매출액 대비 5% 이상의 뭔가 계약이 있으면 그 의무 공시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 공시 내용만 봐도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었고요. 붉은색이 뭐죠? 매출 연간 하반기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를 나타내는 거였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항상 영업이익률을 봐야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얼마 나왔는가? 2분기에 8,600억 매출에 2,500억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1조 매출에 2,500억만 하더라도 25%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8,600억에 2,500억 했었으니까 딱 30% 정도 나오네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가? 그거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세계 최고야.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올해 수주 잔액이 얼마고 글로벌 매출 기준 상위 20개 글로벌 제약사 중 13개사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노바티스는 지난해 6월 1,000억 원 규모의 의향서를 체결한 지 1년 만인 이달 계약 규모를 약 5배 5,100억으로 또 늘렸네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어떤 기업은 대규모 계약이 나온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막 취소 계약도 막 나오고 합니다. 실제로 해봤더니 얘네들 실력 별로네 이렇게 하는 거죠. 위탁 개발 생산 CDMO 기업은 공장이 하나씩 지어질 때마다 매출이 계단식으로 높아진다.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 송조에 있는 4공장이죠. 24만 리터인데요. 지난달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향후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이 오는 4분기에 1조 원을 넘기고 올해 연간으로는 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는 매출 4조 클럽 가입도 노려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쭉 뭐가 있는데 제약바이오계에서는 새로운 모달리티 치료 기술 모달리티 하도 모빌리티만 보다 보니까 모달리티 치료 기술 새로운 모달리티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다. 차세대 기술로 꼽히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대표적인데 일본 후지필름하고 스위스 론자 등 글로벌 경쟁사들은 일찌감치 CGT 역량을 확보해 두각을 보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 항체 치료제만 위탁 생산을 하는데요. 항암 약물을 암세포에 정확히 전달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에서는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에도 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요. 삼바 관계자는 존님 사장 직속 바이오 연구소에서 R&D를 이어가며 차세대 의약품 생산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네. 여기도 우시 바이오가 하나의 강력한 또 경쟁자 이기 때문에 뭐 스위스 론자도 있고 계속 체크를 해야죠. 네, 주식은 항상 이 경쟁 구도가 중요해 가지고요. 네, 그다음 기사는 MZ 사로잡은 인스타그램 전성시대 네이버 카카오 결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최근에 쭉 지금 어제 메타, 이 페이스북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뭔 얘기인가 보겠습니다. 글로벌 SNS 빅뱅, 맥모추는 토종 SNS, 확장성에 대한 한계, 네카, 인스타에 안방 내줬다. MZ세대에 사로잡은 인스타그램, 밴드 제쳐 국내 이용자 수 1위고, 한국 업체들 경쟁력 강화 안간 힘, 카카오 카톡 기능 확대하고 네이버 메타버스 제페토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종 SNS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국내 1위를 지키던 네이버 밴드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선두 자리를 내줬네요. 다른 국내 SNS도 사용자 수가 제자리 걸음이거나 줄어드는 추세인데 업계에서는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과 탄탄한 사용자 저변으로 무장한 대외 빅테크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스타그램 국내 SNS 앱 월간 사용 활성 이용자 수 MAU가요. 인스타그램이 1,853만 명이고요. 네이버 밴드가 1,758만 명.
나머지는 이제 페이스북이 980만, 카카오 스토리도 많이 하네요. 842, 네이버 카페가 또 718, 그리고 X 460, 트위터네요, 트위터. 틱톡 370. 네이버 카페랑 밴드랑 합치면 2,500만 정도 되네요. 인스타그램 밴드 연령대별 이용자 수 순위를 보니까 10대 이하 인스타그램 1등, 네이버 밴드 5등, 20대 1등, 밴드 3등, 30대 1등, 인스타 1등, 밴드 2등. 근데 4, 5, 60대는 압도적으로 밴드가 1등이네. 저도 50대다 보니까 네, 밴드 쓰고 인스타는 안 쓰는데 인스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뭐 쭉 보시면 뭐 숏폼도 나오고요. 메타버스로 눈 돌리는 또 한국 업체들 돼 있는데, 네이버는 슈퍼 앱을 키울 새 무대로 메타버스를 골랐다고 하고요.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제트의 메타버스 기반 SNS 플랫폼인 제페토는 MAU가 2천만 명, 누적 가입자 수가 예전에 3년 전에 메타 뭐 한창 뭐 얘기할 때 2년 전이었네. 그때 1억 명에서 2억 명 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지금 4억 명입니다. K-팝과 적극적으로 연계한 덕분에 MA 중 해외 비중이 90%에나 달합니다. 통신사들도 메타버스 SNS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데 SK텔레콤, 이프렌드, KT는 지니버스 등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네요. 메타버스가 주류 SNS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싸이월드가 최근 메타버스 서비스인 싸이타운 운영을 종료한 것도 기대만큼 사용자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메타버스에 축적된 콘텐츠가 많지 않다는 점, 대다수 고객이 또 10대라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하긴 싸이월드를 99년 2000년도였으니까 그죠. 그때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최소한 10대 20대만 하더라도 지금 30대 중반 뭐 저처럼 50대 이렇게 됐을 건데, 다시 돌아가면 저도 뭐 옛날에 쓰지도 않았지만 다시 뭐 별로 돌아가서 뒤져볼 그런 생각도 전혀 안 되니까요. 네, 그 다음 기사는요. 슈퍼앱 체류 시간 늘려라, 쇼핑 금융 놀이터로 변신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죠? 보겠습니다. 트위터는 몇 달 내 금융 기능을 추가하고 틱톡은 내달 온라인 스토어 오픈을 한다. 여기 방금 읽었던 거에 대한 후속 기사네요. 글로벌 SNS들이 새로운 기능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데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모습이고,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몇 달 안에 종합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금융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머스크 CEO는 작년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 올해 3월 설립한 X 코퍼레이션과 최근 합병했고요. 지난 24일에는 트위터의 브랜드명과 로고를 X로 바꿨죠. 뭐 밑에 쭉 계속 머스크는 트위터의 인수 이전에도 메시지, 상품 결제, 원격 차량 호출 등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 앱의 기능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트위터나 중국 위챗, 틱톡처럼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SNS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뭐 쭉 돼 있는데, 갑자기 앨런 머스크는 사기꾼일까, 진짜 혁신을 이끄는 정말 진정한 혁신가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시장이 제 머리보다 100배, 1000배 더 똑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은 시장이 아까 그 성장에 대한 쏠림 때문에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주식을 너무 올리기도 하고 너무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그게 주식의 본성인데, 왜냐하면 투기적 거래자가 90%나 있기 때문에. 근데 투기적 거래자에 의해서 주가가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2년 3년 내내 눌러져 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신용하고 여러 가지 과매수 때문에 주가가 저 위에 계속 2, 3년 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3년 이상 그 가치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
코인 잘 모른다 했잖아요. 잘 모르니까 투자도 잘 못하겠고 특히나 아까 코인인가 주식인가 돼 있는데 제가 코인을 안 하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코인의 그동안의 변동성을 보니까 이 시장은 내가 들어가서 괜히 마음 졸이면서 투자할 시장이 아닌다라고 생각해서 안 한다고요. 그 변동성을 이 심해서 안 하는데 어쨌든 3년 5년 지났는데도 지금 3만 불 하고 있어요. 15,000불 떨어졌다가 3만 불 근처 하고 있으면 비트코인 이 하나의 가치가 거의 지금 3,500만 원 하는데 그런 만큼의 뭔가 가치가 있구나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테슬라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가치 뭐 저 부분이 지금도 거의 이번에 1조 달러 근처 갔었잖아요. 1조 달러 근처 가면서 PR이 너무 또 7, 80배 높아져서 이제는 막 5개월 전에 100불 막 110불, 120불, 막 170불 밑에서 그랬을 때는 이렇게 또 싸게 살 기회를 주다니 뭐 했는데 지금은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이 시총이 그 정도 시총에서 유지된다는 것 자체는 앨런 머스크는 천재 맞다. 혁신가 맞다. 대단한 사업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답을 줬죠.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